제9조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도 국가의 일. 구조는 문화진흥의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습니다. 문화를 진흥한다고 해서 특정 문화를 지원하고 다른 문화는 억압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문화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화진흥 의무는 무상 의무 교육 제도나 평생 교육 제도를 두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전통 문화의 맥을 잇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여 문화 창달의 기반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고요. 더 나아가서 헌법 전문에서 이야기했던 문화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 역시 포함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문화예술업에 종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적 시도가 가능해지면 자연히 문화는 꽃피기 때문입니다.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짓다. 기본권의 어머니죠. 헌법 2장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권이 제일 중요한데 기본권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좀 전통적인 비유라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10조는 기본권의 어머니 조항이라 불립니다. 모든 기본권의 기본으로 이 조항에서 많은 기본권이 태어나거든요. 기본권의 아버지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37조 2항입니다.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기본권 행사라는 이유로 전체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조항입니다. 10조 뒤에 열거되는 조항들이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반해 10조는 기본권의 어머니 조항답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이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본권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10조 덕분에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많은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기본권이 되거든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포함돼도 기본권이 됩니다. 행복 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 추구권에 일반적 행복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 발현권,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 함은 말 그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들은 당구장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당구를 친다는데 왜 막아? 라는 거죠. 참고로 미성년자 당구장 출입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랑도 관련돼 있어요. 이 사람이 당구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당구 수련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권 관련 조항들이 요긴하게 쓰여요. 다음으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자기 개성대로 살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머리를 빡빡 밀든 미니스커트를 입든 자유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결정권은 자율적으로 자기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혼을 할 자유나 결혼을 할 상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게 여기 포함돼요. 예전에는 동성동본간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본인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자신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은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과 연결됩니다.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평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적이며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차이를 다 무시하고 그냥 평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말했냐 하면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게 평등이라고 했어요. 만약 기계적 절대적 평등이라면 나이, 성별 등을 다 무시한 채 그저 똑같이 대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은 그 다름에 맞춰서 다르게 대해야 하는 평등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애를 낳았으니 남자도 애를 낳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점을 고려해서 다르게 대해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보죠. 제가 존경하는 루이스 브렌다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브렌다이스는 미국인으로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브렌다이스는 공익소송을 굉장히 많이 맡았어요. 무료로요. 그래서 시민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 시민의 변호 얻기도 했고요. 소송을 맡았으니까 가난했냐 하면 아닙니다. 돈도 엄청 잘 벌었어요. 잘 나가는 상법과 세법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상법과 세법 변호사라고서 돈을 쓸어 담고 한편으로는 공짜로 공익소송을 도맡았습니다. 브렌다이스가 활동하던 1900년대 초반에는 미국 여러 주에서 여성의 노동을 특별히 보장 또는 보호하는 법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 노동 시간을 줄여주거나 노동 강도를 낮춰주자는 거였죠.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 법안에 반대했어요. 평등에 위배된다면서 연방법원에 위헌성 심판을 청구했고 처음에는 연속적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은 남녀가 평등한데 여성 노동을 특별히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 헌법에는 남녀 평등만 규정되어 있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맞는 판단이었죠. 당시 7개 주에서 만든 관련법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되면서 여성운동 진영이나 시민단체는 이 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데 어쩌겠어요. 이때 브랜다이스가 등장해서 8번째 판결에서 연방대법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위헌이었던 것이 어떻게 합헌으로 뒤집어지게 되었을까요? 브랜다이스가 어떻게 했냐면 1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중 법률에 관한 의견은 단 3페이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였다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사회학자, 생물학자, 경제학자, 외국 문화 분석가 등을 불러 모아서 팀을 짰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자들에게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경제학자에게는 여성 노동을 보호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외국 문화 분석가에게는 외국의 입법 사례를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문학, 역사학, 철학, 경제학, 생물학 등을 망라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걸 본 연방 대법관들이 여성 노동을 보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득해 버린 거예요. 2항과 3항은 평등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쓴 조항입니다. 하나는 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양반이나 귀족 같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영전은 훈장 등을 주는 걸 말하는데 이런 영전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될 뿐 자식 등에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전 유럽 같은 경우 어땠어요? 공을 세워 받은 백작, 남작 같은 자기가 자식에게로 세습되었잖아요. 이런 식의 세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평등에 관한 헌법 정신을 반영하여 발의되었고 저도 대표 발의했었던 법안이 바로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입니다. 각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차별금지의 내용을 하나로 모아 21개의 차별 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기본법 성격의 법안인데요. 차별하지 말자는 당연한 이야기를 보다 당연하게 만들어주는 법안입니다. 혹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한 종교를 믿으라거나
특정한 종교가 타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하거나 하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대표 발의했던 평등법의 경우에는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 외에는 처벌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위에서 말한 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죠. 제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질수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생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항으로 형사소송법의 골관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법률이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 법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정하는 사법과 국가 혹은 공공기관과 개인과의 관계를 정하는 공법으로 나누어져요. 사법 중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고 공법의 대표적인 것이 형법, 행정법 등입니다. 공법 중 형법은 개인이 죄를 범하면 국가가 이 개인을 어떻게 처벌할지 등을 다룹니다. 행정법은 국가 권력이 집행될 때 또는 국가기관이 움직일 때 어떠한 방식과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 법들 위에 헌법이 있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사법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법에는 민법 이외에 상법, 노동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중 노동법이 좀 특수해요. 사법은 방금 사인, 방금 뭐 이거 방금 사인 대 사인이 권리관계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사인 대 사인을 서로 평등한 당사자 계약 관계로 봅니다. 반면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장과 노동자가 사인 대 사인의 관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둘 사이가 평등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걸 평등한 당사자 간 계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이 사법의 특수한 영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헌법 32조 2항에도 나타나는데 근로의 의무를 단순히 법률로 정한다고 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은 사장이냐 노동자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1인 1표의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면서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특수함이 제대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 법원과 달리 노동법을 다루는 별도의 법원을 두자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노동대법원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사법의 특수한 영역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고 배째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배를 째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때려서 돈 뺐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국가만 강제력을 행사해요. 이렇게 사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국가에 요청하면 국가가 강제력을 써줍니다. 이 요청하는 형식을 바로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 차에 치여서 다리를 다쳤다고 가정해보죠.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지만 처벌해달라고 할 때는 형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내가 운전한 사람 다리를 직접 부러뜨리면 안 되니까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고소,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 처벌을 요구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라를 하는 거죠. 그럼 국가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진 다음에 죄가 있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처벌을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 형사소송 절차가 있고 이 절차를 규율한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둔 게 바로 제12조입니다. 우선 1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서만 체포도 되고 구속도 되고 압수도 수색도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죄형, 죄형법, 형법 제형 법정주의.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리예요.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 등을 받지 않는다는 걸 제형법정주의라 하는데 풀어보자면 죄와 그에 대한 형벌은 법률에 따라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헌법 제13조에서 이야기하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과 관련되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제형법주의, 법정주의의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법률에 미리 죄가 된다고 정하지 않은 행위라면 설사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죄가 안 되고 벌을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권력자 마음대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법에 죄를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권력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국민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리라 함은 쉽게 이야기해서 적절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불이익을 가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제형법정주의에 의하여 죄와 그에 가하는 형벌을 미리 정해두었다고 해도 실제로 형벌을 가하려면 혹은 형벌을 가하기 위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이 역시 적절하게 만들어진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중의 안전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이 항은 고문받지 않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이 뭐예요? 뭔가 알아내려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고문 가능한가요? 안 되죠. 진짜 나쁜 범죄자가 있어요. 진술을 확보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문을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헌법에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을 일이 있을 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면 진술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사실이면 어떨까요? 사실이라도 경찰 혹은 검찰이 강요로 자백했다면 이 자백은 헌법과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사망은 체포, 구속, 압수 등을 할 때에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장은 어떻게 발부된다고 되어 있어요?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발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뭘까요? 체포나 구속이나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체포나 구속은 수사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강제적 신병 확보 조치예요.
체포는 신병을 강제로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구속은 장기간 잡아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심 재판 중에는 6개월을 잡아둘 수 있어요. 수사 기간에는 60일간 잡아둘 수 있어요. 수사하고 재판이 끝나서 징역형이 확정된 다음 잡아두는 것은 징역형을 집행하는 거죠. 이건 체포나 구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다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은 다음 영장을 가져가서 체포나 압수 등을 하려면 수사가 전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망에서 예외를 만들어 둔 게 현행범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를 긴급 체포하는 경우예요. 이중 현행범이란 범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을 말해요. 소매치기 범이 지갑을 빼가고 있는데 영장 발부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잡잖아요. 현행범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행범을 경찰만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현행범은 일반인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변 변호사들이 가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잡는 거예요. 경찰이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거나 할 때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변호사가 현행범으로 경찰을 잡았는데 경찰에서는 역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이 변호사를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냐,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냐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중환죄를 저지른 것 같고 그냥 놔두면 도망갈 것 같을 때에는 영장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긴급 체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잡아도 나중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장을 못 받으면 풀어줘야 해요. 그때도 시간 제한이 48시간입니다. 사항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체포나 구속을 당하였을 때 변호사를 접견하여 도움을 받는 것,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여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소송에서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대신 다투어 주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신이 강제로 구금되었을 때 변호사의 접견을 받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접견권은 제한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집회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버스에 태워진 상황이라면 변호사 접견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접견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 혹은 변호인이 될 변호사가 접견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선 민사는 4인 대 4인인 만큼 법정에서 판사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즉 양쪽에 다 민간인이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로, 판사가 보기에 왼쪽에,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판사가 보기에 오른쪽에 앉아요. 이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에는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민사법정에서 변호사는 대리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 대리인 또는 피고 측 대리인이 되는 거죠. 형사재판정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사고를 낸 가해자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재판정에서 겨루는 게 아니에요. 민사가 4인 대 4인이라면 형사는 4인 대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받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벌을 주라는 국가를 대리하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의 경우 국가가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정에서는 판사가 보기에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가 오른쪽에 피고인, 민사에서는 소송을 당한 당사자를 피고라고 부르지만 형사에서는 국가에 의해 기소당한 사람을 피고인이라 부릅니다. 는 왼쪽에 앉아요. 이때 피고인이 고용한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불립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변호인입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연기했던 영화의 제목도 대리인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인이잖아요.
또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법원은 한 편이 아닙니다. 법원, 즉 판사는 독립된 제3자이니까요. 판사는 심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판사와 검사가 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판사가 같이 저녁 먹고 술 먹고 하는 모습이 가끔 보도되곤 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하는 문화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한 편이 아니고 당연히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혹은 그가 고용한 변호인은 대등한 관계예요. 오왕은 체포나 구속을 당하는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국에서의 명칭을 따서 보통 미란다 원칙이라고들 하죠. 이 미란다 원칙은 체포나 구속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해줄 뿐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도 그러한 권리를 다시 확인해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체포나 구속을 하면 불법이에요. 또 이렇게 불법적인 체포나 구속 상태에서 한 진술 역시 불법하게 수사기관이 얻은 증거가 되므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 및 체포 시 고지하는 내용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도 미란다 원칙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동일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미란다 원칙에서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란다 원칙과 달리 범죄 사실의 요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이유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변명할 기회도 줘야 합니다.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꽤 다르죠. 제가 변호사 시절에 경찰이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어요. 시위 중인 대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고지를 안 했거든요. 물론 경찰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 쉽지는 않았죠. 마- 그런데 마침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제출받아서 쭉 들어보니까 고지하는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었죠. 이렇게 고지 못하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이 여리먹 나와서 제가 고지했습니다. 제가 고지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증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6항은 체포나 구속의 적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적부란 적정하지 아니하면 어, 부당한지를 뜻합니다.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 적부심을,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적부심에서 구속 또는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면 풀려나는데, 그런데 적부심에서 풀려나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애초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적부심에서 다른 판사가 영장 발부 판사와 판사의 잘못이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풀어주라고 판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부심 활용이 잘 안 돼 왔어. 맞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었는데도 바로 이어진 적부심에서 줄줄이 풀려나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구속의 경우에는 체포와 달리 영장 발부에 앞서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여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따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는 체포된 후에 체포 적부심을 통하여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고 구속의 경우는 구속되기 전에 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투고 구속된 이후에 다시 구속 적부심을 통해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윤석열 체포 당시 자신이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도 전에 체포영장의 발부가 위법이며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포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윤석열 측 주장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윤석열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밝혀주었습니다.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 제도를 허용해 준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원래 있지도 않은 제도인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 심사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이제 무력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실형은 고문 등에 의하여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 없음과 자백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 그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알아야 합니다. 증거 능력은 어떤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쓰일 수가 없는데 이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죠. 증거를 쓸 수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 유죄를 입증할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해요. 어떤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강압에 의해 했으면 증거로 쓰일 수 없어요. 또 살인을 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그 사람의 말밖에 없을 때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압 없이 술술 죄를 드러났다 해도 말입니다. 자백은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증거가 됩니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냐 하면 자백의 응용성을 많이 높이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고문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해 자백을 받아내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서예요. 그래서 자백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자백받아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